손님들로 북적이는 오래된 설렁탕집. 여기 처음 와보는 거야? 정순이 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면서요. 네,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이 있을 줄 몰랐네요. 예비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주방 쪽을 힐끗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자꾸 주방을 보지? 엄마, 빨리 앉아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들이 재촉했습니다. 대기업 과장 자리에 올라 요즘 한창 바쁜 아들이었죠. 점심시간 겨우 빼서 나온 터라 서두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설링탕 셋이요. 아주머니의 시선이 예비 며느리에게 머물렀습니다. 순간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주문을 받았어요. 네.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는지 예비 며느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 화장실 좀. 예비 며느리는 일어나려다가 아들가 잡았습니다. 밥 나오면 먹고 가. 금방 나올 거야. 예비 며느리가 다시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게 불안해 보였어요. 뚝배기 3개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 마시려다가 습관처럼 뚝배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 때문에 국물을 식히려고요. 그 순간 뚝배기 밑바닥에 접착 테이프로 붙인 쪽지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옷에 튀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예비 며느리가 재빨리 냅킨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비 며느리의 시선이 정순의 얼룩진 옷이 아니라 뚝배기 밑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순은 분명히 봤어요. 이해가 알고 있는 건가? 어머님, 제가 닦아드릴게요. 예비 며느리가 일어나 정순 옆으로 왔습니다. 냅킨으로 옷을 닦는 척하면서 눈은 계속 뚝배기를 훔쳐봤어요. 됐어, 내가 할게. 정순이 예비 며느리를 밀어내고 뚝배기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쪽지를 떼어 손바닥에 숨겼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국물이 너무 뜨거워서. 정수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 여자 조심하세요. 악마예요. 정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설마 우리 아들을.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아들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기야, 다음 주 상견례 때 뭐 입을까? 그냥 편하게 입어.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따져. 가슴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접시 닦던 직원 하나가 자꾸 이쪽을 쳐다봤어요. 예비 며느리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국물 정말 진하고 맛있네요. 자주 오셨어요? 예비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30년 됐지. 아들 아빠 살아계실 때부터. 와, 정말 오래되셨네요. 그럼 여기 직원들도 다 아시겠어요? 글쎄, 사람이 자주 바뀌어서.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렇구나. 요즘은 다들 자주 옮기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정순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정순 씨, 나중에 혼자 한번 들러요. 할 말이 있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예비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예비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와요. 그래, 그러자. 아들과 택시를 잡는 동안 예비 며느리는 정순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뭔가 들으신 거 있으세요? 뭘? 아니에요. 그냥 동네가 작으니까 소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비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순진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문? 그냥요. 요즘 이상한 소문 많잖아요. 특히 결혼 앞둔 사람들한테는. 그때 택시가 왔습니다. 엄마, 타요. 아들과 불렀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수는 손에 꼭 쥔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백미러로 본 예비 며느리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아까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결혼 막아야 해. 정순의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30년 전 시동생 민수의 약혼녀를 처음 만났던 날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쪽지를 받았었죠. 그때는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정순의 집 거실 소파에 예비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비싼 브랜드의 찻잔을 들고 있었는데 손가락에 낀 반지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차 정말 맛있어요. 뭐 특별한 거 넣으셨어요? 그냥 보통 녹차야. 물 온도만 잘 맞추면 돼. 정순이 대답하며 예비 며느리를 살펴봤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구두, 손목에 시계까지.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예비 며느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요즘 전세 보증금이 너무 올라서요. 신혼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예비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민호 오빠는 제가 부담되면 안 된다고 혼자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시잖아요. 아무리 대기업 다녀도 직장인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렇지.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해도 오빠가 자존심 상한다고 안 받아요.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찻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정말로. 그 순간 정순의 뇌리에 30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1994년 7월, 바로 이 거실이었어요. 시동생 민수의 약혼녀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형수님, 저희 전세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민수 오빠가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한대요. 그때 정순의 남편이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지. 동생 결혼인데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 시절엔 큰 돈이었죠. 6개월 후 그 여자는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에 정순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 잠깐 딴 생각을.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부탁을 드렸나요? 예비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입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눈은 정순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민호한테는 얘기했어? 아니요. 오빠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오빠가 알면 자존심 상해할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오빠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예비 며느리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민호 오빠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얼마나 필요한데? 정순이 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수는 받습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아, 너무 많죠? 3천만 원만이라도. 3천만 원? 네, 그 정도면 제가 1년 안에 갚을 수 있어요. 제가 일 시작하면 바로. 정순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일 안 해? 아, 잠깐 쉬고 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작년부터 일을 안 했다는 걸. 아들이 무심코 말한 적이 있었죠. 생각해 볼게.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예비 며느리가 일어나 정순을 껴안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어요. 비싼 향수였죠. 어머님, 그런데 이 얘기는 정말 오빠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직접 말할 때까지는요. 알았어. 예비 며느리가 가고 난 후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민수 때랑 똑같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다녀갔어요? 응, 방금 갔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인사하러 왔다고. 그래요? 요즘 지연이가 좀 힘들어해요. 왜? 회사 그만둔 후로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괜찮다고 해도. 정순이 물었습니다. 회사는 왜 그만뒀대?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서. 자세한 건 말 안 하려고 해요. 그래. 전화를 끊고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정수는 농협에 갔습니다. 평일 오전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민호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정수는 아들이 맡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기 전부터 맡겨둔 것이었죠. 엄마가 관리하면 안심이 되어 하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살짝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님, 최근에 큰 금액이 인출됐네요. 얼마나?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정수는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천만 원 인출 마이너스 현금. 그것도 일주일 전에. 이게 맞아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찾아가셨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 아들이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야근하고 주말 특근하고 보너스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저축한 돈이었죠. 혹시 뭐에 쓴다고 했나요? 그런 건 저희가 여쭤보지 않아서요. 정수는 통장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예비 며느리한테? 30년 전 시동생 민수도 그랬었죠.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엔 통장을 통째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 오늘 밤에 꼭.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며칠 전에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이미 3천만 원을 인출했다? 시기가 너무 절묘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습니다. 저녁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았어요. 정수는 부엌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거 해주고 차분하게 물어봐야지. 양념을 재우면서도 계속 통장 잔고가 떠올랐어요. 3천만 원이면 아들 연봉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저녁 7시, 평소보다 일찍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일찍 왔네? 오늘 회식 있었는데 안 갔어요. 피곤해서.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정말 지친 얼굴이었어요. 밥 먹자. 갈비찜 했어. 와, 엄마 최고.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정수는 순간 묻지 말까 망설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 오늘 농협 갔다 왔어. 아들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네. 통장 정리하려고 갔는데 정수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 뭐에 쓴 거니? 아들이 통장을 보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3천만 원이야, 민호야.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 아니니? 아들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요. 어디?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죠. 지연이한테 준 거지? 아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게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연이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빌려준 거예요. 금방 갚는데요.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무엇 때문에 필요했대? 그냥 집안 사정이 좀 있대요. 자세한 건 말 안 하려고 해서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이유도 모르고 줬다는 거야?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제 돈 제가 쓰는데 왜 그러세요? 내 돈이긴 하지.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엄마는 내가 속는 게 걱정돼서. 속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지연이를 의심해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정순도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아들을 좋아하는 것도 같았으니까요. 민호야, 엄마가 왜 이러겠니? 내가 그랬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밥 다 먹고 가. 배불러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수는 홀로 남아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갈비찜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화낸 건 처음이야. 대기업에 입사하고 과장 진급하고 늘 효자였던 아들이었는데 예비 며느리를 만난 후로 달라졌어요. 정수는 아들 방문 앞에 섰다가 노크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거실로 돌아온 정수는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3천만 원 인출. 일주일 전 수요일 오후 2시 15분. 그때 아들은 회사에 있었을 시간이었어요. 일부러 조퇴하고 은행에 갔다는 거죠. 그만큼 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 정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돈을 요구한 게 며칠 전. 아들이 돈을 인출한 게 일주일 전. 시간이 안 맞았어요. 아들이 먼저 돈을 꺼낸 거였습니다. 그럼 예비 며느리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건 연기였나? 이미 아들한테 받았으면서 생각할수록 복잡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수는 예비 며느리와 함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어머님이랑 이렇게 장 보니까 정말 좋아요. 예비 며느리가 카트를 밀며 말했습니다. 환한 미소였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보였어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같이 와서 도와드려야죠. 야채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는데 예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저 어릴 때부터 혼자였거든요. 정순이 예비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이랑 장 보는 게 꿈 같아요. 진짜 엄마랑 하는 것처럼.
정수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이해도 불쌍한 사정이 있는데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이제 민호 오빠도 있고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정순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고기 코너를 지나면서 예비 며느리가 한우 가격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비싸네요. 한우는 민호가 한우 좋아하잖아. 사가자.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비싸요. 호주산도 맛있어요. 정수는 예비 며느리를 다시 봤습니다. 검소한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계산대로 가는 길 예비 며느리가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꼭. 예비 며느리가 지갑을 꺼내 카드를 냈습니다. 빅 마이너스. 거절음이 울렸습니다. 계산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한도 초과인 것 같은데요.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그럴 리가. 잠깐만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빅 마이너스. 또 거절됐습니다. 이상하네. 이것도. 세 번째 카드를 꺼내려는데 정순이 말렸습니다. 됐어. 내가 낼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면서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 정순이 현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15만 원이었어요. 마트를 나오면서 예비 며느리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창피해 죽겠어요. 신경 쓰지 마.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핸드백에서 휴대폰이 삐져나온 게 보였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정수는 얼핏 알림창을 봤습니다. 대부업체 상담 부재중 전화 7건. 정수는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부업체라니. 주차장에서 짐을 차에 싣는데 예비 며느리가 또 휴대폰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스팸 전화가 많이 와서. 예비 며느리가 황급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예비 며느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민호 오빠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그냥 저에 대해서요. 정순이 백미러로 예비 며느리를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별말 없었는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왜? 무슨 일 있어? 예비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오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무슨 일인데?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곧 해결될 거예요. 예비 며느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는데 예비 며느리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은 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선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정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가족인데. 예비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수는 봤어요. 정말요? 어머님. 그래. 하지만 민호한테도 솔직해야 해. 숨기는 건 좋지 않아.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수는 예비 며느리가 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안 되겠다. 그 설렁탕 집을 다시 가봐야겠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수는 다시 그 설렁탕 집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손님은 구석 테이블에 놓인 두 분만 앉아 있었고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순이 들어서자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알아봤습니다. 저번에 쪽지 사건 때 봤던 그 직원이었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주위를 살피는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네, 혼자 왔어요.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아주머니가 주방 안쪽을 돌아보더니 정순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어요. 정순이 자리에 앉자 아주머니가 따뜻한 숭늉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번에 그 쪽지 제가 쓴 거예요. 정순이 놀라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악마라고까지 쓰셨더군요. 왜 그런 무서운 표현을.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아가씨 때문에 우리 가게도 피해를 봤거든요. 누군가는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민지라고. 네, 민지요? 그의 이름은 지연이인데. 사모님, 제가 그 얼굴을 어떻게 까먹어요. 우리 가게 알바생들은 수시로 바뀌긴 해도 그 얼굴은 절대 못 잊죠.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애 어떤 애였어요?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착하고 일도 잘했어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사장님도 좋아하셨죠. 그런데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산 때 돈이 자꾸 안 맞고 재료비 영수증이 사라지고 정순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애가 그런 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들 의심했죠. 그 애가 일하는 날만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사장님이 날 잡고 가방 검사를 했어요. 가방 검사요? 네. 민지한테 미안한데 가방 좀 열어볼 수 있겠냐고 했죠. 요즘 돈이 자꾸 안 맞아서 전 직원 확인한다고. 정순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가방은 깨끗했죠. 오히려 민지가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럼 CCTV는? 그것도 확인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CCTV에도 안 잡혔어요. 계산대 주변은 다 나오는데 정작 돈이 없어지는 순간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CCTV 사각지대를 다 파악하고 있었대요.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카메라 각도랑 위치를 완벽하게 외운 거죠. 그럼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지가 그만둔 다음 날부터 돈이 한 푼도 안 없어졌거든요. 딱 그날부터요. 그전엔 매일 없어졌는데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증거죠.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민지가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점심시간에 무서운 남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대부업체 직원들? 네. 서너 명이 와서는 이지연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손님들 다 있는데. 정순이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빚이 1억이 넘는다고. 6개월째 이자도 안 내고 도망 다닌다고 했어요. 1억.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가 주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결국 끌려 나왔어요. 처음엔 울면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악마라고 쓴 건 그 애가 끌려나간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아주머니가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끌려가는 걸 계속 보려고 가게 뒷문으로 나가는데 골목에 검은 SUV가 서 있더라고요. 그 대부업체 차였죠. 정순이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차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다 들렸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주머니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지연이가 차에 타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른 대부업체인 것 같았는데 한 달만 더 시간을 줘. 내가 아는 브로커가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브로커요? 네. 그리고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떨며 계속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여자들 보내는 일 있잖아. 한국 여자들 인기 많다며. 순진한 애들로 몇 명만 보내면 빚은 금방 갚아. 정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끔찍한,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웃으면서 전에도 2명 소개해줬는데 수수료 짭짤했어. 연락은 안 되지만 뭐 잘 살고 있겠지라고. 아주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증거도 없고 그냥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주머니가 정순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SUV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하는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야, 그런 짓 하다가 걸리면 어떡하려고? 하니까 지연이가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주머니가 몸서리를 쳤습니다. 안 걸려. 전에도 안 걸렸잖아.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지에 악마라고 쓴 거예요.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 그 무서운 웃음소리. 아주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주방으로 들어간 아주머니가 낡은 노트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우리 가게 직원 근무 일지예요. 여기 보세요. 노트를 펼치니 날짜별로 직원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보였어요. 이 빨간 표시가 돈이 안 맞았던 날이에요. 전부 민지가 일한 날이죠. 정순이 날짜를 세어보니 20일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네. 그리고 이것도 서랍에서 구겨진 명함들을 꺼냈습니다. 대부업체 명함들이에요. 그날 온 사람들이 두고 간 거죠. 행운대부, 스피드론, 하나캐피탈 등 여러 업체였습니다. 정순이 명함들을 사진 찍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서 들은 얘기, 다른 사람은 모르나요? 아니요. 저만 알아요. 너무 무서워서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혹시 보복당할까봐. 아주머니가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조심하세요. 그 애는 진짜 악마예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 어머님도 위험할 수 있어요. 밖으로 나온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야, 넌 악마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디에요? 응, 밖에 잠깐. 오늘 저녁에 지연이랑 같이 집에 갈게요. 상견례 날짜 정하려고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네, 7시쯤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손에 든 증거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밤 말해야 하나? 그날 저녁 정수는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앉아. 네. 왜요, 엄마? 피곤한데. 중요한 얘기야. 앉아.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어요. 정수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것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설렁탕집에서 받은 쪽지, 핸드폰으로 찍은 근무일지 사진, 그리고 대부업체 명함. 아들이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호야, 내가 지연이 빚 대신 갚고 있는 거 아니냐?
정순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다 뭔데요? 이쪽 집 봐. 지연이가 예전에 그 설렁탕 집에서 일했대. 그리고 대부업체 빚 때문에 끌려갔다고. 아들이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런 익명의 쪽지를 믿으세요? 누가 장난친 거겠죠. 장난이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정순이 핸드폰을 꺼내 근무일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지연이가 일한 날마다 돈이 안 맞았대. 15번이나. 그게 지연이가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불안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명함. 대부업체 직원이 직접 와서 지연이를 끌고 갔다는 거야. 3천만 원 빚 때문에. 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인출한 3천만 원, 그거 지연이 빚 갚는 데 쓴 거지? 엄마.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순이 놀라 아들을 봤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지연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못 잡아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아서. 속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가 다 얘기했어요.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나쁜 남자 만나서 속았다고. 정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알아요. 지연이가 직접 말했어요. 숨기고 싶었는데 나중에 들키면 더 큰일 날까봐 미리 말한 거예요. 아들이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래도 대부업체 빚을. 그 빚도 지연이가 쓴 게 아니에요. 도박 중독인 전 남자친구가 지연이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예요. 지연이는 피해자라고요. 정순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왜 내 돈으로 갚아? 내가 왜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사랑하니까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도 아빠 살아계실 때 그러셨잖아요. 아빠 사업 망했을 때 엄마가 친정에서 돈 빌려온 거 제가 몰라요? 정순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30년 전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정순도 친정에 손을 벌렸었죠. 그거랑 이거랑은 달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들이 독촉장처럼 보이는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독촉장, 내가 직접 찾았다고요? 엄마가 뒤져서 찾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엄마는 처음부터 지연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트집 잡는 거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그랬어요. 지연이 옷차림 보고 뭐라 하고 말투 보고 뭐라 하고.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아니에요. 다 느껴져요. 엄마가 지연이 싫어하는 거. 아들이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흩어졌어요. 이제 당장 상견례도 해야 되고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왜 이러세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걱정은요? 그냥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아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 며느리는 다 대기업 다니고 집안 좋고 그런데 지연이는 그렇지 않으니까 창피하신 거죠? 그런 게 아니야. 아니면 뭐예요? 지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정순이 대부업체 명함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해 볼까? 정말 지연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엄마. 아들이 명함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지연이 정말 사랑해요. 지연이도 절 사랑하고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하지만 엄마가 반대해도 전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축복해 주세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살 넘은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민호야,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 엄마 생각대로 지연이가 나쁜 사람이라면 그것도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아들이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전 믿어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과거가 있었을 뿐이에요. 민호야, 잠깐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돌아서서 방으로 가려는데 정순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정순을 똑바로 봤어요. 네.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엄마가 후회하실 거예요. 좋은 며느리 몰라보고 구박한 거. 민호야, 저 망신 주고 싶으세요?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제 와서 파혼하라고요? 아들의 말에 정순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이미 양가 상견례도 끝났고 청첩장도 돌렸습니다. 회사에도 친척들에게도 다 알렸죠. 그럼 최소한 결혼 전에 빚은 다 정리하고 시작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왜? 지연이 앞에서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쾅! 방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찢어진 명함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내가 틀렸나? 정말 내가 너무한 건가? 30년 전 시어머니도 정순을 이렇게 의심했었죠. 친정이 가난하다고, 돈 보고 시집 왔다고. 그때 정순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하지만 이건 달라. 증거가 있잖아. 정수는 쪽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저 여자 예전에 여기서 일하다 빚쟁이들한테 끌려갔습니다. 결혼 조심하세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아들은 정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아들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정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화가 많이 났구나. 30분쯤 지났을까요?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저 지연이 집이에요. 늦으면 여기서 자고 갈게요. 민호야, 내일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 시각 예비 며느리의 원룸.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 좀 걸어오느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물을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았어요. 자기야, 어머니랑 또 싸웠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드라이브나 가자. 바람 좀 쐬면 기분 나아질 거야. 이 시간에? 한강 야경 보면서 맥주 한 캔 하면 좋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한강변을 달리는 차 안.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예비 며느리가 운전하고 아들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그냥 이런저런.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자기야, 그런 얘긴 하지 말고.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나 오늘 자기한테 줄 선물이 있어. 선물? 예비 며느리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아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쳐본 순간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보험계약서, 피보험자 김민호, 수익자 이지연, 보험금 5억 원.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이야. 결혼하면 서로 이런 거 들어놓잖아. 예비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그것도 5억이나. 요즘 다들 이렇게 해. 서로를 위해서.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이건 좀. 왜? 뭐가 이상해? 부부가 되면 당연한 거잖아.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자기야,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말 듣고 나도 의심하는 거구나. 예비 며느리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됐어. 안 할게. 나를 못 믿으면 결혼도 하지 말자. 지연아, 그런 게 아니야.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 아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경고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 여자 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야. 자기야?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거였어. 만약의 경우? 우리 둘 다 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부모님도 안 계신데. 예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난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싶었어.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이 가여워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망보험 5억.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말이 설마 정말로. 어머니가 보여준 대부업체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찢어버린 그 명함이 설렁탕집 쪽지의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결혼 조심하세요. 아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왜 하필 사망보험일까? 왜 하필 5억일까? 왜 수익자가 지연이 단독일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맞았어. 내가 바보였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든 손에서 땀이 났어요. 믿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이라는 세 글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엄마한테 그렇게 화냈는데, 엄마가 다 나를 위해서였는데, 아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날 오전 11시 20분, 화려한 예식장 대기실에서 예비 며느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휴대폰을 확인하니 11시. 예식 시작 30분 전이었어요. 신부 쪽 하객들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신랑은 어디 있어? 곧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연락이 안 돼요.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자기야. 아들이 들어왔는데 모두가 놀랐어요. 회색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뭐야? 왜 이런 차림으로? 예비 며느리가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추리닝을 입고 온 거야? 턱시도는? 빨리 갈아입어. 지금 시작해야 해.
하객들 다 기다려.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예식장으로 가자.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뭐, 이 차림으로? 안 돼. 갈아입고. 아들이 예비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식장으로 걸어갔어요. 자기야, 자기야. 예비 며느리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뒤따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300석 규모의 예식장이었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신부 쪽 좌석은 거의 가득 찼는데 신랑 쪽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랑이 왜 저런 차림이야? 추리닝 입고 결혼식? 신랑 쪽은 왜 아무도 없어? 예비 며느리가 아들 옆에 섰습니다. 불안하게 속삭였어요. 자기야, 왜 당신 친척들은 안 보이지? 어머니는?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주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신랑님 예복은. 아들이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례가 어리둥절해하며 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바로 그때 예식장 조명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야? 무슨 일이야? 어둠 속에서 정면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첫 화면에는 설렁탕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 이지연 말이죠? 여기서 알바하다가 대부업체에 끌려갔어요. 점심시간에 무서운 남자들이 와서 손님들 다 있는 데서 끌고 갔어요. 빚이 1억이 넘는다고 소리 지르면서요.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뭐야, 신부 얘기야? 대부업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명의로 사망보험 들어주세요. 최대 한도로요. 5억이면 충분하겠죠? 수익자는 이지연으로 해주시고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근데 아가씨, 이거 신랑이 알아요?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신부 측 하객들조차 충격에 빠졌어요. 사망보험? 5억이라니. 이거 결혼 사기 아니야? 예비 며느리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퍼졌어요. 아니야. 조작이야. 이건 조작이라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아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추리닝 차림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을 끝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아들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며칠 전 지연 씨가 제게 준 서류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5억짜리 사망보험 계약서죠.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오해야. 다 오해라고.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신부 측 하객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너 그 빚 다 갚았다고 했잖아. 새 출발한다면서. 하객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저런 파렴치가. 사망보험이라니 소름 돋는다. 아들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제발. 예식장 밖으로 나간 예비 며느리는 주차장에서 아들을 찾았지만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하나둘 예식장을 빠져나가며 그 모습을 봤어요. 그날 저녁 정순의 집. 정순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30살 넘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말 안 믿은 게 제일 후회돼요. 엄마는 다 알고 있었는데 난 바보처럼. 정순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람 마음은 가릴 수 있어도 욕심은 못 가린다. 중요한 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야. 너무 창피해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친척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근데 왜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애가 잘못 선택한 거지.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30년 전에 똑같은 일을 봤거든. 너희 작은아버지가 당했던 일. 아들이 놀라 정순을 봤습니다. 작은아버지가요? 그래. 그때도 똑같았어. 불쌍한 사연, 도와달라는 부탁, 그리고 빚. 정순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난 막지 못했어. 그래서 이번엔 꼭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어요. 동료들과 점심도 먹고 가끔 농담도 했습니다. 아직 아들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예요. 정수는 그걸 믿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할머니, 당장 도망가세요. 이거 맞으면 큰일 납니다.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예방접종을 받으러 온 줄만 알았어요. 간호사는 다시 한번 문을 확인하고는 제 귀에 가까이 입을 가져왔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이건 일반 백신이 아니에요. 순간 제 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독감 예방주사 아닌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주사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차트에는 면역 보조제로 되어 있어요. 고령자한테는 위험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용량도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럴 리가. 며느리가 분명히 독감 예방주사라고. 보호자분이 따로 요청하셨어요. 어머님이 워낙 약하셔서 강한 걸로 해달라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위험해요.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어요. 며느님이 접수하실 때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속삭임이었어요. 혹시 이분이 맞고 잘못돼도 보험은 바로 나오죠?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라고 물으셨어요. 접수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저한테 와서 물어봤거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할머니, 최근에 보험 수익자 변경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 하지만 그 순간 한 달 전 며느리가 들이밀었던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서라며 서명하라고 했던 그 많은 종이들. 안경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믿고 서명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뒷문으로 나가시면 돼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간호사님, 어머님 주사 아직 안 맞으셨나요? 간호사가 재빨리 자리로 돌아가 주사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지금 막 시작하려던 참이에요. 어르신이 혈관이 잘 안 보이셔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전 밖에서 기다릴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지금이에요. 가방 들고 일어나세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있는 힘을 다해 일어섰어요. 저 화장실이 급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벌써 끝나셨어요? 아니, 화장실 좀. 아침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요? 주사 맞고 가시면 안 돼요? 급해서 참을 수가 없네. 금방 올게. 제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자 며느리가 따라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와 며느리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잠깐 오셔서 동의서 하나만 더 작성해 주세요. 빠뜨린 게 있어서요.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주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화장실을 지나쳐 비상구 쪽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비상구 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지만 저는 한동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아니면 일단 여기서 멀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야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병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이라고 했지? 간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단 말인가요? 10년을 한 지붕 아래서 살았는데 택시 안에서 저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이 손으로 며느리의 첫 아이를 받아 안았었죠. 산후조리도 제가 다 해줬었어요. 그런 며느리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기사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구월동 아파트로 가주세요. 주소를 말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할까요? 며느리와 마주친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두려워하는 눈빛은 진짜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나이 든 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택시비 13,000원을 건네고 집 앞에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아까워서 버스를 탔을 텐데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직 병원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침에 며느리가 마시다 만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야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간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험이라고 했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벌써 10통째 전화가 와 있었네요. 어머님, 왜 그냥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응. 속이 안 좋아서 집에 와서 쉬고 있어.
그럼 내일 다시 가야 해요. 꼭이요. 이거 시기 놓치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 그래, 정말 큰일 날 뻔했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였어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 손 거칠어지면 어떡해요. 그냥 계세요. 그러더니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식탁에 펼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부에서 노인분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 혜택 신청서예요. 그런 게 있어? 네, 동사무소에서 안내문 왔는데 어머님 못 보셨나 봐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서류가 한 10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글씨가 깨알같이 작아서 안경을 쓰고도 잘 안 보였어요. 이게 다 뭔데? 아이고, 어머님. 일일이 다 읽으실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데. 빨리 하셔야 마감 안 넘어요. TV에서는 제가 매일 보는 일일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막 위기에 처한 장면이라 놓치기 싫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도장도 찍으셔야 해요. 며느리가 빨간 스티커를 붙인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기계적으로 사인을 했어요. 10년이나 함께 산 며느리인데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보같이. 내가 왜 확인도 안 하고.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부쩍 건강검진이니 예방접종이니 하면서 병원에 데려가기 시작한 게 어머님, 무료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어머님, 독감 예방주사 맞으셔야 해요.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왜 매번 다른 병원이었을까? 동네 내과도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큰 병원을 갔었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아픈 척을 했어요. 응, 좀 쉬고 있어. 문 좀 열어보세요. 얼굴 좀 보게요. 괜찮아. 그냥 쉴게. 며느리가 한참 문 앞에 서 있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보험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몇 개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이라고 치니 여러 정보가 나왔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자 동의 없이 수익자 변경 시 형사처벌 가능. 하지만 제가 동의했다면? 모르고 서명했다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간호사의 그 진심 어린 경고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마스크 너머로 보이던 그 두려운 눈빛, 떨리는 목소리로 도망가세요라고 했던 그 절박함. 어머님, 저녁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마지못해 방을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혹시 이 음식에도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아냐, 먹고 있어. 억지로 몇 숟가락 떴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냥 두었어요. 밤 10시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드라마를 보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새벽 1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남편이 나타났어요. 여보, 정신 차려.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깜짝 놀라 깼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뭔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며느리가 제 보험 수익자를 바꿨는지, 그 주사가 정말 위험한 것이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7시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깨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었어요. 이마에 댈 뜨거운 찜질팩도 준비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1시간은 뜨거운 게 유지됐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찜질팩을 이마에 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병원 가셔야죠. 일어났어.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화장도 다 하고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이 좀 있는 것 같아. 제가 이마를 짚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서 제 이마에 손을 댔어요. 어머, 정말 뜨겁네요? 열이 있으시네. 미열이 있으면 주사 못 맞는다고 들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에 짜증이 스쳤어요. 체온계 갖고 올게요.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저는 찜질팩을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뜨거운 물 한 모금을 머금었어요. 37.8도네요. 아, 정말. 왜 하필 오늘? 며느리의 목소리에 분명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제부터 좀 으슬으슬했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복지관 근처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건으로 오셨습니까?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10시에 시간이 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으로요. 증거 사진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나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복지관 근처 작은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성 변호사가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경고한 일, 며느리가 서류에 사인하게 한 일까지. 변호사님이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사진은 못 찍었어요. 무서워서. 하지만 제가 본 건 확실해요. 구두 증언만으로는 힘들어요.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병원 기록을 확보해야 해요. 그 간호사분이 증인이 되어주신다면 가능할 겁니다. 변호사님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절대 그 주사는 맞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도 혹시 며느리가 보는 건 아닐까 불안했어요. 버스를 타고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간호사를 만날 수 있을지,
그녀가 도와줄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틀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었습니다. 2층 주사실에 계시는 간호사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어느 분을 찾으세요? 이름은 모르는데. 젊은 여자 간호사님이에요. 2층 주사실에는 3분이 계신데요. 직접 올라가 보시겠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사실 앞에 도착하니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그 간호사가 주사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간호사가 돌아보다가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괜찮으셨어요? 네, 덕분에.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문을 닫으니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간호사님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간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증거요? 그날 며느리가 요청한 주사가 뭐였는지, 왜 위험한지 기록이 필요해요. 변호사님이 물증이 있어야 한다고. 간호사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 했어요. 원래는 환자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발 부탁이에요. 저 정말 위험해요. 며느리가 오늘도 병원 오라고 난리예요. 간호사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쯤 지나자 간호사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서류를 받아보니 제 이름이 적힌 접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은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으시다고 차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며느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이건 제가 받은 전화 메모예요. 아직 주사도 맞지 않았는데 사망 진단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네,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간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불안해서 며느님이 오실 때마다 녹음했어요. 녹음기를 틀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주사 맞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만약에 쇼크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응급처치를 하면 되는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노인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간호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이 약은 정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해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알레르기는 없어요. 그냥 맞으면 돼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USB를 건네줬어요. 여기 파일로 옮겨뒀어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 같은 거 안 바라요. 어제도 전화해서 어머님이 왜 안 오시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제요? 네, 병원 원장님께도 항의하셨대요. 왜 제대로 안내를 안 했냐고요. 며느리가 그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 이런 나쁜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해요. 추석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온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간호사가 준 서류 복사본, USB에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보험 서류 사진들. 오늘이 바로 이 모든 걸 밝힐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벌써부터 전 냄새가 났어요.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명절 풍경이었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올해는 전이 참 잘 붙여졌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저런 얼굴로 어떻게 나를 죽이려 했을까? 그 이중적인 모습이 소름 끼쳤어요. 그래, 수고했구나. 아들 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번듯했어요. 어머니, 추석 인사드립니다. 그래, 고맙다. 작은아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조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풍경이 행복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다들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작은아들이 농담을 해서 모두가 웃고 있었죠. 어머니도 뭐 좀 드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며느리가 접시에 전을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는지 모두가 대화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작은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철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이것부터 봐라. 보험 서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수익자가 변경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게 어머니 보험 수익자가 왜? 큰아들 준호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에 나도 모르게 바뀌었더구나. 내가 바보같이 확인도 안 하고 도장을 찍어줬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접수 기록과 처방전 복사본이었어요. 이걸 봐라. 면역 보조제, 고용량, 페니실린 포함. 나는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어. 그런데 보호자가 괜찮다고 했다더구나. 작은아들이 서류를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라. 핸드폰을 꺼내 간호사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주사 맞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만약에 쇼크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녹음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거실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혹시 이분이 맞고 잘못돼도 보험은 바로 나오죠? 그 순간 작은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이게 사실이에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변명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오해?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간호사의 진술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인 며느리 김미경 씨는 시어머니의 페니실린 알레르기를 알면서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주사를 요구했으며 용량을 늘려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또한 환자가 주사를 맞기도 전에 사망 시 보험금 처리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멍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정말이야? 내가 정말 어머니를... 오빠, 나 아니에요. 진짜 오해라니까요. 며느리가 준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어머니 병원에 데리고 다녔어? 매번 다른 병원으로? 작은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동네 병원도 있는데
왜 멀리까지? 그건 좋은 병원 찾으려고. 며느리의 변명이 궁색해 보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며느리의 수첩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 수첩에 다 적혀 있더구나. 예상 보험금 5억 2천. 사진을 본 며느리가 갑자기 제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어떻게 남의 물건을. 하지만 작은 아들이 막아섰어요.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다 드러났잖아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저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서. 가족?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게 가족을 위해서라고?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는 몰라요.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머니 병원비, 약값, 용돈. 우리 애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고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10년을 한 집에서 살았다. 내 첫 아이 받아준 것도 나고 산후조리 해준 것도 나야. 그런데 어떻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깐만. 준호가 동생을 막았습니다. 가족 망신이야. 일단 생각을 해보자. 생각? 형, 지금 형수가 어머니 죽이려 했다고. 이게 생각할 일이야? 준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작은 아들이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되어 출동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년 남성, 한 명은 젊은 여성 경찰이었어요. 누가 신고하신 건가요? 작은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찾아갔던 그 여성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김미경 씨가 누구십니까?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예요.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나서려 했지만 경찰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이미 정식 고소가 접수된 사안입니다. 증거도 확보되어 있고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녹음 파일, 보험 서류 위조 증거 모두 있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세요.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안 돼요. 전 잘못한 게 없다고요. 오해해요. 며느리가 버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됩니다. 준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가족? 작은 아들이 형을 노려봤습니다. 형수가 어머니 죽이려 했어. 이게 가족이야? 그래도 애들 엄마잖아. 애들이 더 불쌍하지. 엄마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준호가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이건 너무 필요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서 애들이나 잘 돌봐. 엄마 없이 힘들 테니까. 준호가 망설이다가 결국 며느리를 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작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보험 서류 위조와 위험한 약물 투여 시도를 시인했지만 살인 의도는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로 기소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판사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수의를 입은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런 일을 저지른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극히 비인도적이며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 너도 몰랐겠지.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앞으로 어머니 잘 모실게요. 정말로요. 응, 알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애들도 잘 키우고.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손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지우였어요. 어서 와. 학교는 재미있었니? 네.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렸어요. 보실래요? 지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좋았다. 복지관에서 친구들 만나고 왔어. 다행이네요. 준호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반찬 떨어진 거 없으세요? 제가 장 받아 드릴까요? 괜찮아. 다 있어.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지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준호가 당황했어요.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잖아. 언제 돌아와요? 좀 오래 걸릴 거야. 지우는 아직 진실을 모릅니다. 엄마가 해외로 일하러 갔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니까요. 6개월 전 그날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악몽 같았던 그날.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입니다.